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이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밀보에게 행복이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즉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는 안정된 삶 그 자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밤입니다. 이불 속 책 한 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세계 행복지수 1위 덴마크로 떠난 이야기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역시 행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책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오늘의 책 만나보겠습니다. 행복사회를 이해하는 6개의 키워드. 덴마크는 북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의 작은 나라다. 인구는 약 560만 명이며 국토는 한반도의 5분의 1 크기다. 사계절이 있으나 날씨가 나쁘기로 유명하다. 수도 코펜하겐에서 해가 온전히 비치는 날이 1년에 겨우 50여일 정도다. 진눈깨비가 자주 내리는 겨울은 춥고 음습하다. 천년자원도 특별히 많지 않다. 가장 높은 산이 173m로 전국이 평평해 빼어난 경치도 세계인의 주목을 끌만한 관광지도 없다. 이처럼 땅도 좁고 날씨도 불순하고 풍광도 볼품없는 나라지만 행복지수에서는 세계 1위다. 덴마크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민은 코펜하겐과 그 외 지역을 다 합쳐봐야 대략 300명쯤 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 비해 덴마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숫자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진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유엔은 2012년부터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156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 국가별 행복도를 보여주는 보고서인데 여기서 덴마크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17위, 독일은 26위, 한국은 41위였다. 이 조사는 다음의 중요 변수 6가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각 나라의 국민 1000명에게 사회적 안전망, 자유, 관용의식, 주관적 부패지수를 묻고 이 응답들과 1인당 국민소득, 기대 수명을 점수로 환산해 총점을 내는 방식이다. 덴마크는 다른 글로벌 조사기관들이 실시하는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1위를 하거나 최상위권에 속해왔다. 나는 3차례에 걸친 덴마크 취재에서 택시기사, 식당 총업원, 주부,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교수, 공무원, 언론인, 목사,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이 정말 유엔의 발표대로 세계 1위의 행복도를 누리고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다.
요즘 걱정거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반응이 한결같았다. 딱히 걱정거리가 없다면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 애써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한참 궁리하다가 결국 별로 없다고 말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내가 만난 덴마크 사람들 모두 머뭇거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답은 비슷했다. 한두 명이라도 행복하지 않다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나올 법한데 그렇지 않았다.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미국인, 아시아인, 한국인 등 외국인 30여 명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살아보니 정말 덴마크가 행복한 사회인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 참 부럽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이 왜 행복한지 찾아냈습니까? 한국에서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사람들은 꼭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나는 덴마크의 행복한 일터, 행복한 사회, 행복한 학교를 취재하면서 발견한 그들을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들을 뽑아내려고 노력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그 6개의 키워드를 소개하려고 한다. 자유,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자유의 다른 이름은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덴마크인들은 자유를 누리고 산다.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삶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져진다. 덴마크의 초등학교는 우리의 중학교 과정을 포함해 9학년제인데 7학년까지는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없다. 자연히 등수도 없다. 공부를 잘한다고 상을 주는 일도 없다. 왜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은 마음 편하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색할 수 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생들이 각자 자존감을 갖고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교육에 중점을 둔다. 덴마크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전에 1년간 인생학교에 간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한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1년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다. 대학 진학 여부조차 정해두지 않았지만 다들 여유가 있었다. 자기 앞날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정. 사회가 나를 보호해준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 자유는 안정감에서 나온다. 덴마크 사회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우선 병원 진료비가 평생 무료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개인별로 주치의가 정해진다. 동네 주민 1600여 명의 주치의로 일하고 있는
25년 경력의 의사를 만났을 때 그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담당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쌓이는 스트레스까지 상담해 준다고 말했다. 교육비도 대학까지 무료다. 우리는 반값 등록금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덴마크는 대학 등록금이 공짜인 것은 기본이고 대학생이 되면 매달 우리의 돈으로 약 120만 원을 생활비로 받는다. 직장에 다니다 실직해도 2년까지는 정부에서 예전 월급 수준과 큰 차이 없이 보조해준다. 그리고 그 기간에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마련해준 안정감은 덴마크인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차분히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우리처럼 대학생의 상당수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 공부를 하는 풍경은 덴마크에서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창의적인 도전이 가능하다. 어떤 도전을 하다 실패해도 기존 안전망이 자신을 받쳐준다는 믿음, 즉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다. 평등, 남이 부럽지 않다. 덴마크 국회에서 만난 국회의원 2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방문객 접수대까지 본인이 직접 내려와 손님을 맞이했고 정장이 아닌 청바지 차림이었다. 자그마한 자신의 방에서는 손수 음료를 대접했다. 덴마크에서 국회의원은 특별한 직업이 아니었다. 코펜하겐에서 만난 택시 기사들도 대부분 표정이 밝았다.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20년 경력의 택시 기사는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나 변호사 친구들과도 편하게 잘 어울린다고 했다. 자신을 스스로 중산층이라 말하던 40년 경력의 식당 종업원이 한참 동안 자랑을 늘어놓은 아들의 직업은 열쇠 수리공이었다. 식당 종업원 아버지와 열쇠 수리공 아들이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덴마크다. 신뢰, 세금이 아깝지 않다. 덴마크의 초등학교 중 절반가량은 9년간 담임이 똑같다. 나머지 절반도 최소 3년에서 6년까지 같은 담임이 지도한다. 성장기의 대부분을 한 담임과 보냈는데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불만이 없다.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런 교사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신뢰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덴마크인들은 사회 안전망 혜택을 많이 받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 부자들은 월급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그런데도 덴마크 고소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도 대학 다닐 때 누군가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아 공부했으니 후배들을 위해 내는 세금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형성된 이런 신뢰가 없다면 덴마크의 고세율 정책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웃,
의지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다. 덴마크인들은 외롭지 않다.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근처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초등학생 6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중 2명만 자기 자녀고 나머지는 이웃 아이들이었다. 평소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익숙하다고 했다. 이웃 간의 유대는 일상을 넘어 다양하게 확장된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크고 작은 협동조합 활동이 무척 활발하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5%가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웃 공동체들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 소외감과 외로움을 방지하고 유대감과 행복감을 뿌리내린다. 환경. 직장인의 35%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덴마크는 자전거의 나라다. 코펜하겐의 직장인 중 35% 정도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이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는 도로의 한 차선을 당당히 차지한다. 개인이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인프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인구 50만 명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평균 출근 소요 시간은 15분 전후다. 천만 서울에서 느끼는 번잡함, 1시간 이상 걸리는 출근길의 교통지옥이 이곳에선 없다. 자동차 공해가 적으니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는 날도 없다. 덴마크는 자연에너지 강국이다. 풍력에너지 등 자연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23.4%의 비중을 차지한다. 위험한 미래를 안고 가동되는 핵발전소도 없다. 그럼에도 에너지 자급률은 100%가 넘는다. 비록 날씨가 좋지 않아 햇볕 드는 날은 드물지만 덴마크인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덴마크를 다녀온 뒤부터 나는 더 이상 유엔의 행복지수 조사나 다른 조사기관의 행복도 조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이 이미 풍부하게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본 것만으로도 그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책의 일부에서 나는 그들이 사는 방식을 행복한 일터, 행복한 사회, 행복한 학교로 나눠 들여다봤다.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의 6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덴마크의 학교에서부터 구현되어 일터와 사회로 확장되는지를 살폈다. 2부에서는 역사적으로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했다. 자, 지금부터 그 생생한 행복사회의 현장으로 독자 여러분을 안내한다. 좋아서 하는 일의 소중함.
코펜하겐 한복판에 있는 대형 레스토랑에서 나는 호기심을 품고 한 종업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수십 명의 서빙 종업원 중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도 몸놀림이 유난히 가볍고 힘이 느껴졌다. 저 사람은 자기 직업에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있을까? 자신을 따라다니는 시선을 느꼈는지 그가 우리 자리로 다가왔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눈을 마주하고 본 그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끌림이 있었다. 겸손함과 당당함의 결합이랄까? 그가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행과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가 서빙해준 음식을 먹으며 머릿속으로 그의 인생을 그려보았다. 식당을 나서면서 여전히 분주한 그에게 다가갔다. 일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문을 연 다음 바쁜 그가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나이부터 물어봤다. 저요? 올해 56입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웨이터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의 이름은 클라우스 페테르센이었다. 왠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 사진을 함께 찍자고 청했다. 숙소로 돌아와 그날 찍은 사진을 정리하면서 그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다. 아쉬웠다. 따로 인터뷰 날을 잡을걸. 그로부터 2달 후 2번째로 덴마크에 갔을 때 다시 그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오래전에 온 손님을 단박에 알아봤다. 한국에서 온 그 기자죠. 내가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흔쾌히 답했다. 여기 종업원이 모두 30명쯤 되는데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아직 덜 바쁜 시간이니 30분쯤 시간을 내는 건 문제 없습니다. 고참의 특권이죠. 하하하. 사실 인터뷰라기보다 그에게 행복론 특강을 듣는 시간이었다. 즐기는 사람의 여유.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요리사와 웨이터로 일했어요. 대학에 꼭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요리사와 웨이터 일을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당에 취직했죠. 거기서 공부와 일을 병행했고요. 덴마크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년에 10주씩 직업학교에 다닐 수 있게 보장한다. 수업료는 회사와 정부에서 대준다. 페테르센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7년 동안 직업학교 교육을 병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했다. 원하는 직장에 취직해 일을 하면서 관련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노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점점 자기의 일을 즐기게 된다. 경력이 쌓이는 만큼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와 매너리즘이 아닌 즐거움과 성취감이 쌓인다. 인터뷰 중간에 페테르센이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다. 올해 22살인데 열쇠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어요. 열쇠 수리공? 평생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온 아버지 밑에서 자란 출세한 아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던 나는 솔직히 좀 의아했다.
그러나 페테르센은 되레 이렇게 말했다. 한 번도 아들이 판검사나 의사나 교수가 되길 바라지 않았어요. 열쇠 수리공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의미 있는 직업입니까? 덴마크에 가기 전에 만난 한국의 한 대기업 간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비로서 참 부끄럽다 라고 했다. 또 다른 나의 지인은 직업이 의사인데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기가 죽는다. 그는 아들이 자신처럼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페테르센은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에서도 자신이 식당 종업원이고 아들이 열쇠 수리공이라는 사실을 떳떳이 이야기한다고 했다. 아들이 자랑스러운 덴마크 웨이터와 아들이 못마땅한 한국 의사. 누가 더 행복할까? 이것은 부자 관계의 차이가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겠는가?